진짜 표독한 거 니네 성적을 본 내가 아닐까? 어? 오늘 너 뭐해? 안 되지. 안 되는 거 내가 또 휴대폰 하고. 잡담 그만 조지시고 학습지 봅시다.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대요. 주장이 정당하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주장이 정당하다는 게 뭔 소리예요? 맞다? 그러니까 맞는 편이다. 타당하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바른 소리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건데, 너네가 헷갈리기 좋은 거는 지금 2번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주관적 진술이나 생각이에요. 주관적 동그라미 치세요. 주관적 진술이나 생각. 출처가 너희의 생각,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근거에 객관적인 정보나 자료에서 객관적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이유는 근거를 통해 도출된 작은 수준의 결론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거에서 옆에다가 쓰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근거가 있을 때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니네한테 그래프를 줄 수도 있고, 무슨 뭐 막대 그래프를 줄 수도 있고, 꺾은 선 그래프를 줄 수도 있고, 혹은 신문 기사를 줄 수도 있고, 설문 조사 결과를 줄 수도 있고, 교수 인터뷰 결과, 연구 논문 이런 걸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너네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거기서 제시된 자료를 읽고 이게 어디다가 써먹기에 좋은 근거인가를 알아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로 그냥 니네 이번에 모고에서도 빈출 자주 되거든요. 자주 출제되거든요. 자주 출제되고, 그리고 작년에 니네 학교에서 그 외부 자료를 가지고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낼 수가 있다. 그래서 니네 교과서에 있는 자료 말고 그냥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자료인데, 이 자료의 용도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도를 물어본다라는 건 어느 근거로 써먹는 게 좋을까요?를 말하는 거거든요. 건우야?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했다시피 미술관 이야기를 계속 해봅시다. 여기서 관람료를 올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관람료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관람료를 예를 들면 뭐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재정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어떤 전문가 인터뷰를 보니까 전체 예술가의 35%가 생계에 허덕인데요. 생계비가 없어서 힘들어한대요. 그럼 여기서 이 35%라는 수치는 저기에 이야기한 이유에 대한 근거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저거는 개인이 그거고. 어. 저거는 미술관에서 관람료가 높으니까 재정난. 그러면 미술관 관장이야. 관장이 생계비가 없어서 허덕인데요. 관장이요? 예. 미술관 관장이 뭐예요? 태권도 같은 거예요? 예. 진짜로 몰라요. 예. 미술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생계비가 없어서 허덕인데요. 아 근데 그러면 약간 음. 그 근거로 될 수 있는 거. 뭐 그죠. 그나마 조금 더 가까워진다 정도인 건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걸 물어본 이유는 이 35%라는 수치가 어떤 이유에서 쓸 수 있나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니네가 보기에 그냥 이 제목 뭐죠?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그 글 주제랑 맞는 것 같더라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아니었잖아. 여러 개였거든요. 그럼 그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근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뭐 과정 자체의 즐거움 이야기한 경우 있었죠. 그 다음에 실험 이야기 관련해서는 무슨 결론으로 이어졌죠? 실험 관련?
어려운 문제, 이거 풀 때는 외적 동기랑 내적 동기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하다고 했어요? 내적 동기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왜냐면 거기서 외적 동기로 풀면 시간 더 오래 걸린다 했잖아요. 15분인가 18분 걸린다 했어요. 아, 쉬운 문제였나? 그러니까 아니 어려운 문제에서는 더 오래 걸린다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결론은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인데 여기서 말한 논리는 뭐예요? 결과에 대한 논리 아닙니까? 그렇잖아. 문제 풀 때 15분이 아니라 18분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결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만약에 과정에 대한 즐거움이랑 결과에 대한 즐거움이 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면 니네한테 과정의 즐거움에 대한 근거, 예를 들면 뭐 교수님이 인터뷰 어떤 교수님이 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니까 내적 동기가 느껴지더라,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예시로 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외적 동기보다 내적 동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풀더라를 가지고 오면 적절한 선지예요, 적절하지 않은 선지예요?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지. 과정의 즐거움이랑 이 뭐냐 결과랑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방금. 아시겠죠? 내적 동기가 더 좋은 겁니다라는 주장은 그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을이라는 글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좋은지 이게 이유잖아. 이거 쪼갤 줄 알아야 돼요. 쪼개가지고 거기에 어울리는 근거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건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상 반론과 반박,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밑에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입니다. 신뢰성에서 정확하고 믿을만한지예요.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출처 분명 밑줄 그으세요. 출처 분명. 그러니까 신뢰성이라는 게 그 논증을 할 때 중요하다라는 거는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 그걸 결정하는 게 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건우야, 신뢰성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니네가 보기에 일단 이 학습지 기준으로 출처, 작성일, 공개일 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니네가 보기에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결국엔 그 근거는 신뢰성은 있다고 고르면 안 돼요. 없는 거야. 니네 쌤이 제시한 근거는 이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출처가 불분명하면 신뢰성 없는 겁니다. 건우야? 건우야? 뭐라고요? 작성을 쓴 건 공개는 따로 빼는 거. 아, 그러니까 작성이랑 공개랑 다른 거 아니야? 달라요. 작성일은 만든 날이고 공개일은 그거 세상에 퍼뜨린 날인데 어떻게 같아요 그게? 보통 막 하다 보면은 네. 논문 같은 거 처음에 작성했는데 좀 더 오래 걸렸어. 작성하고 나서 몇 년 후에 공개하는 논문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타당성, 주장과 근거 사이에 논리적 비약이나 모순이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너네 여기서 틀려오면 아마 이 단어 뜻물러서 틀릴 것 같은데? 선생님 저희를 모르겠잖아. 그렇게 틀려왔잖아. 정확하십니까? 논리적으로 건우야, 비약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비약이 뭐예요? 비약이 없어야 한다고요.
정신 못 차리면 바로 그냥 이 너 틀린 내용 필기하게 된다. 논리적 비약이랑 모순이 있으면 안 된다. 비약. 요 약이 도약할 때 그 약이야.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단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지. 추론의 단계를 뛰어넘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요. 안일 기에다가 네. 요약할 때 약해가지고 잘못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긴 해요. 비약 그냥 그런 거 아닌가? 뭐 수치 증가할 때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거 아니라고. 그 비약은 조금 가- 증가했다. 다른 단어. 그러니까 비약은 맞죠? 이유. 뭐라고 하는?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네. 화장실 빨리 다녀야 될까요? 네. 저 아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약은 건너뛰임 혹은 뭐 빈틈, 논리의 빈틈이야.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다음에 거는 사람. 저는 동물.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아니, 논리적으로 맞냐고 틀렸냐고. 왜 고민하는 거야? 논리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논리적으로 틀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추론 과정에서 오류를 저지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진전된 과정에서 중간에 실수를 했거나 혹은 너무 과도한 추론을 했거나 근거가 부족한 추론을 했을 때 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너네가 해야 되는 건 비약의 뜻이 저거거나 이제 알았군 이 아니고 선지에서 그게 실제로 비약인지 그냥 모순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모순은 뭐예요, 여러분? 건우야, 모순이 뭐예요? 모순이 뭔지 아는 사람? 저요. 뭐예요? 말이 되지 않는 거.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그럼 비약이잖아. 어떤 한 상황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맞다고 가정한 다른 게 아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거는 기류법으로 논증할 때 모순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너 기류법 뭔지 알아요? 저 이거 수학 시간에 그러니까 논제에서 배우잖아요. 명제. 문제 문제. 비약이랑 모순은 다른 겁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모순은요 동시에 성립될 수 없는 것이야. 동시 성립될 수 없는 것. 그래서 모순 당연히 여러분들 다 이거 알고 있죠? 제가 뭐 얘기 안 해도 뭔 얘기할지 다 알죠? 그렇죠? 썰. 당연히 이제 당연히 모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찬과 방패라는 거 당연히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정도면? 그죠? 뭐 일주일에 책 한 7권씩 읽어야 되는데 당연히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뭘 빠게. 창과 방패예요. 창과 방패 이 얘기 왜 나왔을까? 모든 것을 막는 방패가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뚫어내는 창이 있대요. 그래서 그 장사꾼이 2개를 들고 다니면서 팔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러잖아.
다 아는 이야기죠? 네, 다 당연히 아는 이야기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찔러서 그럼 어떻게 돼요? 둘다 파괴된다. 그러면은 얘가 틀린 거잖아. 못 뚫은 거잖아요. 방패가 이렇게 하면서 부서진다고 본 거와 동시에 방패가 막아서 얘가 깨졌다. 둘 다 깨졌잖아. 그럼 못 뚫은 거네요, 결국에. 그러니까 창은 모든 거를 뚫을 수 있대요. 방패는 모든 걸 막을 수 있대. 이게 존재한다고 칩시다. 이게 존재한다고 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한다고 칠 수 있냐고. 안 되잖아. 봐봐. 모든 걸 막는 방패가 존재한다고 쳐.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잖아. 있다고 쳐. 그러면 얘가 없어야 돼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만약에 얘가 진짜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이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이 존재하면 안 되지. 그러면 얘가 모든 걸 막는다라는 게 존재한다고 쳤을 때 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반대로 얘가 존재한다고 하면 모든 걸 다 뚫을 수 있는 창이 존재해. 실존해. 그러면은 모든 걸 막는 방패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동시에 성립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성립될 수가 없어. 동시에 성립이 안 되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간단하게 말할 때 충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모순이에요. 아시겠죠? 두 개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건우야? 네. 그래서 물어보면은 모순이랑 비약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타당성은 어떻게 확보된다? 비약이랑 모순이 없어야 해요. 없어야 해. 없어야 해. 비약이랑 모순이 존재해야 타당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공정성, 의견이 공평하고 정의로운지 살피는 거래요. 그래서 제일 너네가 보면은 이제 알잖아. 너네 문제 너무 많이 풀어서 대충 뭐 어떤 문제 나올지 알잖아요. 니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주장 하나 띡 던져주고 어떤 근거 하나 던져주고 논증하는 글, 외부 지문 하나 던져주고 이게 과연 신뢰성이 있는 글일까요? 혹은 타당성이 있는 글일까요? 혹은 공정성이 있는 글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혹은 셋 중에 뭐가 빠졌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건 이제 이 귀여운 문제인 거고 실제로 나오는 거는 어떤 표현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군,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군,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군 이렇게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미술 교수님이 인터뷰했어요. 이 인터뷰한 게 화가들 생계비가 매우 부족하다.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선지는 어쩌고 저쩌고 인터뷰를 통해서 공정성을 갖추고 있군.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너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공정성과 상관이 없는 자료여서 틀린 거예요. 이해돼요? 공정성과 상관이 없는 근거여서 틀릴 거라고. 이거 어려워요? 다른 예시 들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말했어요. A대학교 교수님이야. 출처 확실해요. 그러면 이 근거는 저 셋 중에 어떤 조건을 위해서 이 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셋 중에. 그래, 그거잖아. 타당성이랑 공정성 여기서 지금 공정성이랑 연관이 없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근거는.
얼핏 그냥 맞아 보일 뿐이야. 건우야 아시겠죠?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예시 있잖아. 아침잠이 많은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서 무조건 등교시간을 늦춥니다. 이런 거를 내진 않겠죠. 그렇죠? 너희를 이 쌤들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나왔더라도 이걸로 변별이 되진 않겠죠. 다른 애들이 틀리는 걸 맞춰야 우리가 1등급을 맞을 수 있잖아요. 건우야. 2등급 목표가 아니잖아요. 다음 장 갑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 수업 때 얘기했던 부분은 그냥 스킵할게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1번 2번 말고 3번에 그러니까 1번에 동그라미 3번 표현상 특징 질문 동그라미 치세요. 질문을 통해 독자 스스로 성찰 밑줄 질문에 동그라미 치시고 독자 스스로 성찰 그 다음에 흥미 유발까지 밑줄 끄으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틀려 보이는 맞는 선지 어떻게 만들겠어요? 예를 들면 질문을 통해 뭐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틀린 선지예요. 맞지 않죠? 흥미 유발. 내가 방금 청중이라고 했잖아요. 청중이라고 했잖아요. 독자 스스로 흥미를 유발하는 에? 잠깐만, 청중이 뭔 뜻이야? 듣는 사람. 이건 글이잖아요, 지금. 지금 니네 과목이 화법과 작문이 이거 지금 말드 쓰잖아. 과목이. 그쵸? 그래서 글의 형식도 중요해요. 글의 형식도 중요하다고. 글의 형식에 따라서 근거가 사용되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흥미 유발은 근데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만든 거죠. 청자랑 독자. 아니요, 청자를 꺼낸 거지. 이미 틀렸다니까요. 그럼 독자라고 하면 맞아요? 독자라고 하면 맞죠. 니네 뒤에 있는 이거 뒤에 있는 글 뭐예요? 토론이잖아. 그러니까 강의, 토론, 발표 이거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라고. 니네 교과서에서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화작 파트는 너네가 문제 풀 때 교과서랑 학습지 기준으로 철저히 그냥 옛다 정답하고 줘야 돼. 니네가 생각하기에 이거 청중 맞는 것 같은 이름이 이제 틀리는 거고 여기서 학습지 준 기준에 맞춰서 이 학습지 기준을 충족했나 안 충족했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본론 1번에 동그라미 2번 이유 나옵니다. 외적 보상은 쉬운 문제는 효과적 밑줄 끄시고 어려운 문제 해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밑줄 끄으세요. 그리고 여기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전제 여기 밑줄 끄시고 별표하세요. 만약에 니네 쌤이 여기 논증 파악하며 읽기에서 조금 변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니네한테 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출제자 입장에서 쉬운 거는 숨겨진 전제 찾기예요. 숨겨진 전제 찾기. 저 이거 설명하셨을걸요? 그러니까 쓰라고. 숨겨진 전제 찾기.
숨겨진 전제가 뭐냐면 그 주장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맞다고 치는 게 있어. 맞다고 친 거. 글자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적절하다고 가정. 이거 맞는 말이에요, 위에 거? 확실해요? 확실해요? 아니요. 왜 아니야? 빵 꼭 빵일 필요도 없죠. 그리고 저게 꼭 배가 고파야지 빵을 먹는데. 아니 약간 그건 된거 아니야? 아니 약간 그거는 선생님은 다른 거 말하는 그거는 숨겨진 전제를 반박한 게 아니고 이거를 반박한 거예요. 이 전체를. 여기서 지금 안 글자에서 안 드러났는데 맞다 친 게 뭐냐고. 맞다고 친 거. 꼭 빵을 먹어야 되는 거랑 그렇죠. 먹지 말고 마시는 건 안 돼요. 뭐 그것도 될 수 있죠. 봐봐. 예를 들면 빵은 먹을 수 있다. 배가 고플 수 있다. 배가 고플 오케이. 어디가 아파서 빵을 먹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숨겨진 전제라고. 예를 들어서 건우가 배가 고프면 빵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주장이 알고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빵이 그 식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경록이 죽빵이에요. 그러면 이걸 먹으면은 배가 고플 때 저걸 먹으면 되겠어요? 건우야? 죽빵을 먹으면 되겠어요? 그쵸. 그런 거예요. 맞다고 친 거. 맞다고 친 거.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빵이 옆에 없을 수도 있잖아.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숨겨진 전제들이 출제자 입장에서 굉장히 만들기 편하거든요. 저걸 출제하기 편해요. 근데 찾기는 어려워.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윗글에 대한 이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래놓고 윗글은 어쩌고 저쩌고를 숨겨진 전제로 하고 있다. 요 정도 문제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니네들 숨겨진 전제를 찾으세요. 는 어렵거든. 거기 이제 정답의 시비도 있고. 근데 이런 숨겨진 전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낸 다음에 이게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은가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시우야? 건우 아시겠죠? 아니 그냥 네가 여기 쓰면 되잖아. 많이 피곤해서 그런 거죠? 네. 이거 쓰세요. 안 쓰신 사람 쓰세요. 안 쓰는 사람. 숨겨진 전제가 만약에 저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그거 꽤 어려울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선생님 네. 글자 다음에 명시라고 쓰신 거예요? 명시어 X. 네, 글자 쉼표 명시. 그러니까 글자가 없거나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적절하다고 치는 것. 이 주장에서 적절하다고 가정한 명제. 갑자기 왜 그런 거야? 나누고 있어.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예요? 1 더하기 1이 2예요? 확실히 1이 2예요? 저는 비운이라 생각합니다. 차력 2개 합치면 그냥 더 큰 차력 아니야? 그럼 개수로 하면 1이잖아요. 1 더하기 1이 1이잖아요. 질량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내 말이 이래서 숨겨진 전제가 중요하다.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 확실해요? 내각이 아니지. 삼각형이 내각. 아 내각 그 네 개의 각 말고 그 안의 각이요? 아니 이거는 초딩이 아 비야. 어? 너무 뛰어 넘어가지고
삼각형 내각이 합이 180도예요? 네. 아니거든요. 9 위에 삼각형을 그리면 180도가 넘어요. 어? 그러니까 전제가 중요하다고 그만큼. 아시겠죠? 다음. 밑에 3번 본론 2입니다. 여기는 예상 반론이 중요한데 저 사람들은 큰 상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니 평범한 사람과 다를 것이다 밑줄. 평범한 사람과 다를 것이다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외제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을 텐데도 밑줄. 이게 뭔 소리입니까? 외제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는 건? 그 이제 1등 하면은 얼마를 받는다 이런데. 그런 거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리처드 파인만이랑 그 피아니스트 맞나? 피아니스트랑 또 누구죠? 누구죠? 피아니스트랑 그 무슨 교수님 수학자. 그 교수님 두 분이랑 수학자가 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피아니스트, 너네가 만약에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1등 상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근데 너네는 내적 동기로 피아노를 치던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1등 상금 100만 원이래. 그러면은 뭐 1등 상금 받았네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1등 상금이 예를 들어서 이 1000억이에요. 그러면 너네가 만약에 이 피아니스트면은 이 돈을 위해서 내가 1등을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니네 대충 이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뭉개고 넘어갔죠? 네. 그니까 아니에요? 그럼 재정 설명해봐요. 다른 얘기 설명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 그 리처드 파인먼이 뭘 발견했죠? 선생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뭐 설명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수영 선수를 할게요. 네. 수영 선수가 1등 하면은 10만 원을 받는데요. 네. 그럼 이제 내적으로 우승했다, 난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적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진정한 기쁨을 얻는데 갑자기 수영 1등 하면 1조를 준대요. 그러면 조금 혹한다고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피아니스트에서 수영 그니까. 선수로 바뀐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전 진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너 뒤에서 그리고 잠깐만 위에 지금 하나 빠뜨린 거 있는데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장난감 게임기 자동차 집 한 채 점층법 이거 하고 점층법의 동그라미 별표. 저 이거 알아요. 점점 층층이 쌓아가는 법. 맞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게 뭐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방향성이요? 아닌 것 같은데. 단계요, 단계. 그리고 어쨌든 다시 원래 3번의 동그라미 2번으로 넘어가서 외제 동기 유혹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걸 의미 설명했습니다. 니네가 머릿속으로 예시 못 떠올리면 이해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특정 개념이 있을 때 이거를 이해했다고 착각하기 가장 쉬운 게 개념의 이름만 알고 있을 때거든요. 개념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랑 개념을 실제로 이해한 거랑 그 개념의 성립 기준을 알고 있는 거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공부예요. 아시겠죠? 건우야, 역설이 뭔지 알아요? 예. 예? 얘들아 역설이 뭐예요? 역설이 뭔지 들어봤다 손 내려. 니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아까 모순을 이해했 방패 이야기했죠? 그거 이해했으면 요 이해까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작품에서 기준까지 이 문제 풀 때 써먹으려면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이게 1번부터 1000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 264번부터 역설이구나. 칼로 자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밑에까지 공부를 해야 얘가 점수가 되는 거예요. 니네가 개념의 이름을 알고 있고 개념을 이해만 했을 때는 구분을 못 한다니까. 다른 개념이랑. 역설이랑 반어 구분할 줄 알아요? 건우야? 역설이랑 뭐 역설이랑 반어요. 바워요? 반어요. 아 반어요? 소금? 예담아, 역설이랑 반어 구분할 줄 알아요? 단어는 반대대로 말하는 거였어요. 그 속의 뜻이 반대대로. 속의 뜻이 반대되는 거? 그럼 속의 뜻이랑 글자의 뜻이 반대되면? 아니 그 역수는 그거 아니야.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그 절대 못 뚫는 청이랑 절대 모든 걸 모든 걸 뚫는 청이랑 모든 걸 막는 방패 같이 있다 이런 역술 아니야? 반어는 반대되는 거고 뭐 역설은 모순. 역설 모순 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모든 둘다 걸 뚫는 청이랑 같이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성립하고 역설은 얘는 표현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어야 돼요. 반어는 의도랑 표현이 정반대여야 돼. 니네 교과서 기준으로는. 아시겠어요? 운수 좋은 날의 제목이 역설법이에요? 반어법이에요? 단어법. 확실해? 네. 그러면은 거기서 그 인력거꾼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굉장히 오늘 운수 좋은 날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인물 대사를 그대로 제목으로 쓴 건데 반어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보면은 그 그 내용이 후에 이제 또 그 누구지? 누구 죽지 와이프인가 엄마인가 죽지 않아요? 와이프. 부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부인이 죽은 상황과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 자체가 의미가 서로 충돌도하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니네 교과서 기준으로는 글자 자체의 모순이 있어야만 역설법이라고 해줘요. 글자 자체의 모순. 글자 자체의 모순. 적당한 슬픔 이러면 역설이 아니에요. 적당한 슬픔 역설이 아니야. 아니지. 슬픔이 적당한 거 역설은 아니잖아. 단어 자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니까요. 이 역설 아니에요. 그거 논리적 모순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저 아직도 운수 좋은 날은 표현상에서는 틀린 게 모순된 게 없는데 그 안에 내용적으로 이제 죽었는데 운수 좋은 날이라고 표현한 게 의미랑 뭐라 해야지 의도랑 그 표현이 반대돼가지고 반어인 거예요. 반어죠. 반어도 되고요. 역설적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밑에 여기 지금 별표 이미 큰 상이라는 외적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충족된 것은 아닌지 별표. 이거 니네 쌤이 학습지 만들어 놓으신 거 보면 좀 어렵게 내실 것 같은데. 이거 교과서에 있거든요. 교과서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교과서 학습 활동. 끝날 때마다 선생님이 그 써놓은 거 있잖아. 몇 문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학습지에 이걸 굳이 넣으셨다라는 거는 니네한테 이걸 요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생계가 힘들어, 곤란해. 근데 이제 그 대회에서 1등 하면은 생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두세 달치 생활비를 얻을 수 있어. 근데 그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즐거움도 느꼈어요. 그러면은 내적 동기랑 외적 동기 둘 중에 뭐가 충족된 겁니까? 왼쪽. 둘 중에 뭐가 충족된 거예요? 내적이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왼쪽 동기 때문에 하려는데 내적 동기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느 대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대회에 나가면 이 사람이 본인의 이 3달치 생활비가 충족이 돼요.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즐거움 도 느꼈다고. 중간에 둘 다인 거지. 둘 다 충족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이 실려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만약에 내적 동기랑 외적 동기 중에서 이게 이미 만약에 충족이 됐으면 이 외적 동기를 바랄 필요가 없어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쳐봅시다. 열심히 쳐본 치는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일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은 이 외적 동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능한 반박이 뭐겠어요? 이미 돈은 충분하다. 그거지. 그거죠.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일하는, 그러니까 외적 동기 때문에 일하는 거면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왜? 이미 충족이 됐으니까 이 동기 자체를 채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충족됐으니까 채울 필요가 없다고. 충족됐으니까 채울 필요가 없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적 동기로 움직인다는 게 거의 확실하겠죠. 혹은 외적 동기의 유혹을 받는다라는 반박이 성립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참.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적 동기를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박이 여기 있는 말로 가능한 거죠. 아니 일론 머스크는 이미 돈 많으니까 외적 동기 충족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적 동기를 쫓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는 반박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많이 어려워요? 아까 이제 예담이 얘기했던 거, 예담 아닌가? 재정인가? 얘기했던 거죠.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진짜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이 젠더세는 천조가 넘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은 외적 동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적 동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됐죠? 외적 동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반박이 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니네 쌤이 이 괄호 내용을 써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위에 대한 반박에 대한 재반박인 거야.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리처드 파인만, 그 다음에 거기 나왔던 허준희 교수, 그리고 뭐 피아니스트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성공을 해서 외적 보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외적 동기의 유혹을 이겨낼 필요가 없었다라는 의도로 실어놓은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 밑에 결론. 상사가 시킨 일만 하는 직원, 경쟁에 시달린 고등학생들은 내적 동기가 생기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대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때 내재 동기가 나오며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여기 내재 동기 밑줄 끄시고 진정으로 행복 밑줄 끄시고 화살표로 연결해 주세요. 이 글에 의하면 내재 동기를 따라야 진정한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쌤 근데 네. 경쟁에 시달리는 고등학생들은 내재 동기가 생기지 않아 행복하지 않다는데 네. 자기가 만약에 내적 동기로 공부가 재밌어서 열심히 하느라 경쟁에 시달리는 거면 이거는 내적 동기가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시달려요? 그 경쟁에 시달리는 고등학생이 어. 여기 예시에 나와 있잖아요. 음. 내적 동기가 생기지 않은 걸로. 여기서 만약에 그 예상 반론이랑 반박 같은 걸로 이제 경쟁에 시달리는 고등학생이 사실은 이미 내적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약간 서준이가 자기가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국어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경쟁에 시달리면서 점수로 고통받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아니요, 모순이 둘 다 쫓는 거죠. 내가 그거 조심하라고 여기 했잖아, 이야기 했잖아. 이분법적 사고 조심하라고. 그러면은 외적 동기 보상이면서 외적 동기 보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아닐 수도 있는. 아니, 동시에 그 두 가지 보상에 저걸 띌 수는 없는데 어떤 행동을 할 때 동기가 동시에 두 개 있을 수 있다고요. 재미도 있고 돈도 벌리니까 하는 걸 수 있다고. 나처럼. 건우야, 아시겠죠? 건우가 가끔 내재 동기를 조금 뺏어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네가 이러는 게 내 내적 동기를 없애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해. 지금 이 작성자 글쓴이의 주장에 의하면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 첫 번째 케이스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밑에 건 없어요. 왜? 근데 외적 동기가 없지. 뭐라고? 너가 뭐 얘기하려 했잖아. 아니 재정이요. 아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문단에서 내재 동기가 없는 학생들, 이 내재 동기가 없는 얘들을 들어주면서 이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냈으니까 또 행복하는 여부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한 건 외적 동기랑 내적 동기 둘 다 있는 케이스 얘기하는 건데요. 아니 그 뭐에 이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복 두 번째 아직 안 했잖아. 아 그래요? 저 밑에 거 하고 있었는데. 아니 뭔 소리야? 두 번째 케이스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해 도대체? 빨리 쓰세요.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죠? 너네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동시에 충족될 수도 있고 둘 다 충족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니네한테 이 표를 그리세요 하는 게 아니고 각 케이스에 해당되는 예시를 주는 거죠. 각 케이스에 해당되는 예시. 예를 들면은 2번 같은 경우에 타인이 시키는 일만 해. 근데 타인이 매우 인정해줘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근데 자기 결정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이 2번 케이스니까 당연히 행복하기 힘들겠죠. 이해돼요? 이 글의 주장에 의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직업과 꿈을 이뤘다고 쳐요. 근데 그 직업을 갖게 돼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남들이 다 인정해줘. 연봉 한 3조예요. 근데 남들이 시킨 일만 해야 돼. 니네한테 자유권을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글에 의하면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선생님 근데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간 다음에 네. 원하던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네. 사는 거면은 자기가 학생 때 가졌던 내재 동기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그걸 하고 싶다는 걸 충족시켰으니까 행복해야 되는 거. 그게 그거만 충족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순간에 얘가 행복하겠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은 본인에게 모든 결정권이 다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한 달에 한 2천 원 벌어요.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 행복한 거예요. 이 글에 의하면. 이 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이 어떻게 선지에서 나오는지 구분을 잘 하셔야겠죠. 4번은 그럼 그냥 포기한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런 동기가 없는 거니까 외적 동기라고 내적 동기도 아니니까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 뭐 억지로 하는 거, 그거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하면 왼쪽 그렇죠. 넓게 보면 그것도 되는 거죠, 사실은. 살려줄 테니까 이거 해라. 이러면은 외적 동기인 거죠. 계약서 이거 좋은 내용이 사인하고 해. 그러니까 그건 아시겠죠? 그다음 밑에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질문을 다시 던져 밑줄 끄시고 별표. 앞에서도 나왔고 뒤에서도 나왔습니다. 질문이 2번 나왔어요. 그리고 독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밑줄. 그리고 앞에서 나온 질문의 효과와 같아요. 이거는 성찰까지는 같아. 근데 뭐가 달라? 뒷부분이 다르잖아. 흥미 유발이었고 여기 마지막은 여운을 남기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서 뭐 마지막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질문에서 흥미를 유발했다고 하거나 혹은 첫 번째 문단에 있는 이 질문에서 여운을 남겼다고 하거나 이러면 틀린 선지 되겠죠. 그렇죠? 연역 논증이랑 귀납 논증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건우야 아시겠죠? 건우야, 귀납 논증이랑 연역 논증 차이가 뭐예요? 일반 영어론적 일반적인 논리가 법칙에서 하는 거고 기압이 약간 구체적이고 통과한 게 아니고요. 통과 못했는데 지금 진도 전체가 늦어질까봐 그냥 할게요. 건우야 아시겠죠? 그래요? 이욕설 이따가 할 거긴 한데 지금 이 학습지 부분만 먼저 봅시다. 다스리다 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고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전개 구조 동그라미 1번 사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깨달음, 동그라미 3번 적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적용 옆에다가 확장이라고 밑에 있네. 내용이 먼저 확장 여기 밑줄 끄으세요. 별표. 경험에서 의견으로 확장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2번에서 3번 가는 것도 확장입니다. 2번에서 3번 가는 것도 확장이에요. 범위가 확장되는 거야. 그래서 이 스토리가 집 수리를 해야 되는데 특정 어디 행랑채 이게 막 썩었어. 근데 그걸 미루니까 점점 더 수리할 부분이 많아지더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집을 고치면서 알게 된 내용이란 뜻인데 집 수리를 어디다가 반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에 깨달음이 있거든요. 아 이거 미루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몸, 개인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 국가,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갈 때 범위 확장. 여기도 당연히 확장. 그다음 밑에 전개 방식의 유비논증, 집, 사람, 나라의 정치가 지닌 공통점을 바탕으로 공통점 동그라미. 유비논증 자체가 이미 공통점 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일종의 구조물이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노력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보면서 너네가 무슨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유비윤진 이거 네. 시대랑 나라의 정치가 지금 공통점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네. 집사랑 나라를 각각 사례로 보면 귀납되지 근데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을 텐데 구체적인 사례 이미 유비 논증이 귀납 논증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아서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하는 않아요? 결론이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원리가 아니죠. 국가라는 니네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뭐겠어요? 여기 채울 수 있어야겠지. 그렇죠? 문제 뭐 나올지 뻔하지 않나? 건우야? 그러면 첫 번째 열에 뭐라 쓰면 돼요? 저희 아직 행위를 안 배워서 그건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저 생각 안 모르겠어. 어떻게 하냐? 그 집수리 저 아래 세 칸에 뭐 넣어야 돼요? 집수리 저 아래.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름을에다 못 써요. 그냥 지금 지붕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뭐 지붕, 행랑채, 대들보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 구조가 같다는 것만 알면 돼요. 논리 구조가 같다라는 게. 아유. 이것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4번에 잠깐만. 밑에 바로 고치는 태도의 중요성 여기 별표.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이 결론 부분에는 이야기가 똑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같은 이야기. 그리고 2번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자세나 나라의 정치를 바로 논했다면 추상적이고 공허할 수 있대요. 그래서 니네가 만약에 이 욕설을 읽는데 첫 줄부터 나라의 정치는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지루해서 안 읽겠죠. 그렇죠? 물론 몇몇 분들은 이제 그런 어려운 글도 잘 소화해낼 수 있겠지만 건우야, 그렇죠? 이 정도는 나한테 쉽지 이러면서 잘 소화해낼 수 있겠죠, 건우는? 또 거짓말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뭐라 해야 돼? 물어보셨는데. 그 다음에 근데 집수리 경험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그러니까 추상 공어 동그라미 치시고 구체 일상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이랑 일상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 첫 번째가 뭐예요?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진다. 두 번째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봐. 공감대를 내가 여기서 얻어놨어.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이 같은 의미잖아. 그쵸? 그러면 이 뒤로 갈수록 점점 철학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집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이미 이해한 채로 읽겠죠. 뒷부분을. 니네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장점이다라는 거예요. 이 학습지에서 말하고 있는 건. 소준아 아시겠죠? 소준아? 그 다음에 서리뼈 여기 밑에 별표 3개. 그리고 행동을 촉구함 밑줄 끄시고 별표 3개.
행동을 촉구했다가 뭔 뜻이에요? 행동을 촉구하다. 재촉했다고. 지금 당장 뭔가 해라. 행동하라고 재촉했다고. 재촉하고 요구했다는 뜻이에요. 재촉, 요구 밑에 써놓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난민이랑 풀비린내를 해야 되는데, 저희 토론 안 해요. 그러니까 난민이랑 풀비린내를 해야 된다고요. 네. 일부러 그러나? 뭘 먼저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좀 풀비린내. 왜요? 그 풀비린내 내용 뭐가 재밌어요. 난민 문제 풀어주는 게 나긴 한데 불비린내도 문제 있죠. 근데 그 수업을 난민 좀 늦게 난민을 좀 더 늦게 쓰니까 안한 번. 그러니까 재정이는 그러니까 풀비린내를 했으면 좋겠다. 건우는요? 아니 둘 중에 하나요. 근데 아니 난민을 가장 최근에 했으니까 풀비린내 먼저. 난민 다안 끝냈다. 그러니까 건우야 너는 뭐 할 거예요? 남민이라면 풀비린내 언제 했어 수업? 저희 다 끝났어. 좀 지났어. 저번 주 저번 주에 딱 끝났어요. 나는데 이번 주 난민은 아직 나가지도 않았어. 풀비린내 난민이 무슨 내용인데? 몰라. 풀비린내가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건우랑 재정이가 지금 풀비린내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난민을 먼저 하겠습니다. 왜 좋아하는 거야? 자꾸 미쳤네. 진짜 난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154쪽입니다. 프린트 기준 154쪽입니다. 저 너무 졸려서 그런데 물 한 번 마셔도 될까요? 예. 알겠어. 지금 난민 인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되는데 난민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난민이? 그 전쟁 때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난민 인종률 보면 난민 심사를 신청해서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비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난민을 인정받은 밑줄 끄세요. 공식적으로 난민 인정받았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혜택의 대상이 된다 라는 거예요. 154쪽이요. 난민 심사를 신청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비율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예를 들어서 뭐 난민 신청을 했는데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다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난민 신청했는데 건우예요. 그러면 굳이 받았을 때 국가에 해가 될 수도 있겠죠. 인신공격을 너 인신공격 뜻이 뭔지 알아요? 안 까다리. 네,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쉽게 말하면 일단 우리나라 돈으로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게 당연히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 가지고 찬반을 한다. 다음 장 가시면 쟁점 있습니다. 쟁점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쟁점. 대립될 수 있는 대립각이 명백해지는 부분이에요. 대립각이 명백해지는 부분. 오늘 안 쓰니? 예. 그러니까 쟁점 위에다가 대립각이 명백해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지금 난민 인종률에 대해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냥 매정하게 다 버립시다. 이런 논리로 지금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 반대 측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권은 소중하다라는 건 쟁점이야 아니야? 쟁점이야 아니야? 사람들의 인권은 소중하다가 쟁점이야 아니야? 장점이에요. 진짜 아니죠. 아니죠. 대립각이 아니라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 안 중요한 대립각이라고 보면 열리잖아요. 대립각이 방해 너네는 그럼 안 소중하다의 근거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립하면 안 되죠.
혹시 내가 병민이한테 부탁하면은 재정이 좀 때릴 수 있나요? 아 재정이 원래 좀 많이 바꿔요. 뒷골목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뭐요? 경민이가 누구야? 조용히 하세요. 아 경민이 형 그럼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 일단 필수 쟁점이에요. 문제의 심각성이 왜 쟁점이겠어요? 문제가 덜 심각하면은 거기에 반대하고 찬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논의의 의미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책상이 저 색깔이 과연 갈색인가 이 황토색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중요하지 않은 쟁점이라고요. 그다음 밑에 근데 그러면은 네. 저 뭐 갈색인지 황토색인지 이게 심각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이게 갈색이면은 황토색이라는 사람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산불 방지를 위해서 돈을 투자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가 산불이 만약에 심각해. 그러면은 그 주장에서 사람들이 다 찬성하지 않겠어요? 매우 심각하면?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산불이 난 적이 없어. 이때가 역사상. 그러면 그거 찬성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예요, 그거. 재정이가 이 배우고자 하는 태도는 괜찮은데 이 걱정되는 건 지금 겉으로 보이는 태도만 배우고자 하는 것 같고 실제로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조금 걱정입니다. 156쪽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갈래, 반대신문식 토론 담화, 성격, 논리적, 설득적, 시사적, 그러니까 시사적, 지금 이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 여기 보면은 이거 꽤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찬성 1, 2, 반대 1, 2가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임론하고 반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을 어쩌고저쩌고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하면서 토론의 논제가 정책 논제래요. 논제 종류 학교에서 설명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가치 논제랑 또 여기서 가치 논제랑 사실 논제랑 다르게 정책 논제는 현실성을 따져야 해요. 현실성이랑 적합성,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말이야. 아이고. 왜 그러냐면 정책은요 기본적으로 실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토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산불 방지를 위해서 뭐가 있을까? 산불 방지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나무마다 하나씩 미니 소화기를 둡시다. 이러면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해결은 되지. 해결은 되지. 그렇지.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거는 안 쓰니? 저는 썼는데요. 여기 큰 소리. 이건- 옷가까지. 네 점수가 억까 아니에요, 근데? 자, 전성 1번 봅시다. 남이란 인종,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자, 그럼 이거 학교에서 진도 다 뺐죠, 그러면? 저희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는 저희 지난주에 아, 시작 안 한 사람도 있어? 저희는 약간 진도가 시작 안 한 사람 손. 오케이, 내리고. 그래서 난민이란 어쩌고저쩌고 사람이래요. 자, 중요한 거 여기서 주요 용어 개념을 정의함이야. 설명함이 아니고요. 정의함이야. 이게 왜 중요할까? 이걸 왜 맨 앞에 이야기를 하고 시작할까요? 이 얘기에 나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소재 제시? 네. 그럼 여기서 정의라고 하지 않겠죠. 힌트 주세요. 아니야, 흥미발이라면 질문하겠지. 남미실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겠지. 저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근데 난민에 대해서 뭐 호기심을 느끼게 하려고 뜻을 아니, 지금 시작할 때 그러면 난민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시작해야죠. 왜 정의하냐고요? 강조하는 거. 아, 정의가 뭔데? 뜻을 말해주는 거죠. 뜻을 정한다고요. 이게 뭔 뜻인데? 정의. 다른 점을 정함. 혹시 뭐라 쓰신 거예요? 다른 점을 그래서 아예 아니에요. DIFF. 다른 점을 정함이라고. 정의가 정함이에요. 의미를 정한 거야. 그 define이라 그러잖아. 정의. 여기서 이게 다 차이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디퍼런스도 있어요. 아, 이거 그래서 defy가 부정하다 아닌가? 그래서 defy가 부정하다 아니에요? 디나이 아니 defy도 있었는데. 디파이가 있어요. 하여튼 정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저스티스죠, 오늘. 아니요. 그럼요. 뜻을 정하는. 오케이. 그럼 왜 정한다? 자기의 뜻을 명백하게 그건 입론, 그건 자기 주장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 논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여기서 논하는 주제를 확실하게 정함이에요. 왜냐면 만약에 이걸 안 하잖아? 그러면 논제 전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 나랑 건우랑 만약에 3일 밤낮 동안 이 열띤 어떤 이 지적인 토론을 했어요. 건우야. 그게 이제 주제가 뭐였냐? 과연 도둑질에 대해서 뭐 처벌을 세게 해야 되냐, 약하게 해야 되냐에 대한 토론이었어요. 그래서 나랑 건우랑 3일 밤낮을 토론을 했어. 막 치고받고 싸가면서 주먹질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피 터지고. 골절 이런 게 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토론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토론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얘기하던 그 도둑질은 생계용 도둑질이었고 건우가 이야기했던 도둑질은 스릴 도둑질, 레저용 도둑질이었어요. 그러면 둘 사이에 3일 동안 했던 논쟁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정의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재정 아시겠죠? 네. 안 쓰니 근데? 쓰지 마. 저 논제 확실하게. 그래서 이 결과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비율을 난민 인정률이라고 한대요. 오늘날 세계는 전쟁, 경제의 의지 어쩌고 저쩌고로 증가하고 있고 22년에는 1억 명을 넘어섰고 이 중에 어린이도 많대요. 지금 자 찬성 측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입니다. 지금 논리에 따라서 판서할 테니까 지금 받아 적는 거에 정신 팔리지 말고 이따 사진 찍을 시간 줄 테니까 이 논리 따라오는 거 이해하고 따라오는 거에 집중하세요. 지금 22년에는 1억 명을 넘어섰고 이 중에 어린이도 많대. 지금 찬성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 했어요? 22억 명. 22억 명? 22년 기준으로 1억 명을 넘었고요. 이 중에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기도 한대. 과정에서 목숨을 잃기도 한다. 이 이야기 왜 했습니까, 지금? 응? 넌 토론할 때 동정심으로 이겨요? 그 문제의 심각성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면은 심각성을 강조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죠? 심각성이 강조되면은 찬성한테 유리하겠지, 당연히. 그쵸? 산불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7번씩 난다고 쳐요. 그러면 당연히 나무에 소각을 하나씩 달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아까 쟁점 중에 하나가 심각성이라고 했잖아요. 심각성 강조하려고 저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처럼 난민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많은 나라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대. 그렇다면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어떨까요?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추가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합시다 그냥.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우야. 네. 어디 가서 명노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일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은 룩셈부르크가 59.1%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는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2.8%와 비교할 때 매우 낮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뭐예요, 여러분? 뭐요? OECD 발서. OECD가 그거 물어보신 거였어요? OECD 이거 내가 너무 너희들 과대평가했나? 아니 그 약간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해가지고 아니 뭐냐고 물었잖아 내가. 오가니제이션 오브 이코노믹 코어포레이션 디벨롭먼트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싫어요. OECD 중에 최대가 누구예요? 룩셈이. 얘네가 59.1이래요. 근데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0.8%예요. 그리고 OECD 평균은 몇 퍼센트? 20.8. 20.8? 22.8?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 이 두 숫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건 뭐예요? 1등 국가랑 우리나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균이랑도 차이 많이 납니다. 이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네 뉴스에서 맨날 첫날 심심하면 OECD 평균에 뭐 못 미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 두 가지 자료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습니까?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거래요. 노란색이 근거고 파란색이 근거를 통해서 추론해낸 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넘어갑니다. 엥? 저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서 난민의 어쩌고저쩌고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대요. 자, 봐봐. 지금 찬성 1이죠. 찬일이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는 두 가지 이유다. 심각성. 그 다음에 우리는 동참 못하고 있다. 인 거지. 근데 지금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건이 충분하다고 본대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별도로 여건이 충분하다.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경제 수준 높아졌다. 그럼 또 통계 얘기하겠죠. 2017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하, 경제 수준이 올라갔다인데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거 첫 번째가 17년 기준 GDP가 1인당 3만 달러 넘었다. 잠깐만. GDP가 아닙니다. 소득이냐, 소득. 보통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 선진국으로 들어섰다고 보는데 이거 전제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에 3만 달러 이상 유지하고 있다. 그러고 지금
이 1인 소득 3만이고 추가로 앞에 1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냥 한번 쑥 올랐으면 그냥 운 혹은 그냥 뭐 그날 통계가 잘 나온 거겠죠. 근데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국민 총생산 규모로 봤을 때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 근거입니다. 음. 2006년 10위권 유지. 앞에서 이야기한 건 1인당 소득이고요. 뒤에서 이야기한 거는 지금 국민 총생산입니다. 두 개 차이점 아는 사람? 혹시 학교에서 설명했습니까? 설명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일단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저거 1인당 소득은 얼마 돈으로 받냐고. 총생산은 1인당 만들어내는 총 가치가 얼마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넘어갈 건데 너네 2, 3학년 모의고사에서 저거 그냥 배경지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배경지식 알고 있다고 전제 깔아버립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건우야? 당연히 뭔지 알겠죠. 제가 일부러 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뭐하러. GNP가 1인당 소득이 아닐걸? 네.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난민 인종률을 높이면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뭐예요? 만약에 난민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 아니 그것도 맞고. 이것도 있는데 경제 성장도 될 것이래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아하. 뭐에 의해서 가능하다? 노동력이요? 그러니까 노동력 보충이요. 노동력 보충. 노동력 보충.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전제를 깐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이거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읽자마자 바로 전제 찾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 안 쓰고 계신 거죠? 쌤이 사진 찍을 시간 주신다 하셨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뭐 언제부터 문제죠? 이게 건우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내가 지금 전제를 쓰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걸 쓰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한 나라인 독일의 경우 15년과 16년에 이주민 110만 명을 수용하면서 경제가 크게 성장했다. 지금 요 이야기에 대한 근거로 어느 나라 이야기했습니까? 어느 나라 이야기했어요? 독일. 110만 명. 그리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서유럽 국가의 난민들이 이주해서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4년이 지나면서부터 경제가 발전했대요. 독일뿐만 아니라 서유럽도 이야기를 했다. 4년 이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실업률도 하락했으며 국가의 세금 수입도 증가했대요. 지금 요 내용 저거 필기 말고 이거 글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나 잘 보세요. 지금 이걸 보라고. 주황색. 아시겠죠?
지금 눈 집중, 그러니까 이 시각을 글에 집중을 하시고, 아, 저거 경록이가 저렇게 정리하는구나. 왜 저렇게 정리되지? 생각하면서 수업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건우처럼 지금 이제 중간에 한번 적으라 했다고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전지 적으라서 전쟁 안 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실업률도 하락했대요. 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국총 증가, 실업률 하락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세금 수입도 증가했다. 난민의 유입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지만 이들이 해당 사회에서 노동활동을 하면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지만 밑줄 그으시고 별표. 왜 그러냐? 지금 찬성 측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숫자는 여기있지. 4년 이후부터 이게 생겼다고 했잖아.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증률을 OECD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되는 논제에 찬성한대요. 여러분 많이 찬성하시고. 다음, 네, 잘 들었습니다. 이 토론자께서 반대 신문 해달래요. 자, 반대 신문이다. 반대 2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아, 경제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지금 인정하는 부분이야. 그쵸? 그쵸?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랑 단기적 비용이 든다는 쟁점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둘 다 인정했잖아, 지금. 하지만 인정률을 높인 신청자가 많아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냐? 어이구. 물론 그렇겠지만 난민을 많이 수용한 유럽 국가들의 난민 예산은 0.1에서 0.6%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면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했대요. 아, 그래서 지금 이 부담이 있지 않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0.1에서 0.6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부담 가능이라는 거지. 이라고 반론을 했어요. 서유럽 국가를 근거로 해서 난민 인증을 높이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서유럽 국가의 상황을 우리나라가 동일하게 볼 수 있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겠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서유럽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부유하다라는 거지. 이게 어쨌는데? 저게 어쨌는데? 부유하니까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근거로서의 힘을 잃겠죠. 서유럽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시키면. 그렇죠? 그러고 일자리가 주지 않겠냐? 틀리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 난민의 기존의 노동력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우리나라도 대열에 합류했으니까 노동 경영에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아하, 그러면 지금 이 말에 대해서 반론하고 있는 게 선진국에서는 보완한대요. 대체가 아니고 보완한다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요.
안 되지. 왜 안 돼? 대리 왜 안 돼? 여기서 넘어가면. 한국이랑 다르니까. 근거 있어 없어? 우리나라 근거 있어 없어? 근거 있어 없어? 없네요. 없다고. 네. 그래서 선진국은 대체 그 보안 뭐라고 적었잖아요. 네. 칠판에. 네. 저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도 선진국 대회를 합류했으니까 우리나라 노동 환경에서도 저런 현상이 일어날 거가 사실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럽시다. 그래서 완성되는 논리가 뭐예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일자리가 그치. 인 한국에서도 대체가 아니라 보완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 1이 임론을 합니다. 반대 1이 지금은 반대 2가 찬성 1한테 신문하는 거였어요.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서 난민이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니래요. 나라가 아니다. 왜? 거리 때문에. 거리 때문에.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한 적 없어요. 시급한 게 아니라고 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은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내보일보에 따르면 난민은 주로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남미에 생기는데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출신의 난민은 대부분 유럽으로 향하고 중남미 출신의 난민은 미국과 캐나다로 간대요. 대부분 유럽으로 향한다. 그 다음에 중남미 출신의 난민은 미국이랑 캐나다로 간대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안 찾는 나라? 이야기를 안 한 거야 지금 아직은. 아시겠죠? 난민이 많이 찾는 주변국에서 난민 인정률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시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민이 찾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의 근거로 네모일보의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난민 인정률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보호받으며 살기는 어려울 수 있대요. 이건 이제 가정한 경우예요. 정착이랑 보호받기가 어려울 거래요. 이유가 뭔지 봅시다.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래요. 아하.
지금 노란색으로 쓰는 건 다 근거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와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1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00명 중에 33%는 난민 수용에 찬성했지만 53%는 반대했대요. 나머지 14%는 중립이에요? 모르죠. 진짜 모르죠. 중립인지 무응답인지 어떻게 알아? 아 무응답이 있었구나. 아니 근데 무응답이라기에는 1000명 중 1000명을 실시했다는 거니까 모르지. 그러면 여기서 반대가 더 높다. 그 다음에 2018년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들어왔을 때 찬성이 24, 반대가 56%였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졌대요. 이거 지금 21년이네. 그쵸? 근데 18년에는 찬성이 24, 반대가 56이었대요. (56) 맞아? 이때는 18년. 그러면은 시간이 요렇게 오면서 생각이 바뀌었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근데 반대가 좀 어떻게 바뀌었어요? 찬성이 많았어요. 이제 이 단원에서 니네한테 만약에 수치나 그래프를 줬을 때는 니네가 무슨 경제학적, 수학적으로 그걸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특징을 찾으라는 거거든. 도드라지는 특징. 그래서 이게 뭐 1000명 조사했고 몇 명 조사했고 과연 몇 명 차이 날까요? 이거 수학 문제고, 여기서 니네가 봐야 되는 거는 요 이제 찬반 사이에서 도드라지는 특징인 거지. 그럼 뭐예요? 찬성이 늘긴 했어. 그치? 근데 반대는? 유지. 반대는 유지됐어요. 그래서 얘네 논리는 뭐예요? 찬성이 늘었다 이거겠죠. 얘네 논리는. 미안. 반대가 유지됐다. 반대가 유지됐다 이거겠죠.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여서 그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더라도 적응하여 살기는 쉽지 않을 거래요. 난민 인정률을 높여서 난민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사회 이익보다는 여러 문제가 생길 거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 문제가 생길 거다. 무슨 문제 이야기하는지 봐야겠죠.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대요. 지금 여기서 이 if 인정을 높였다는 건 같은 전제예요.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범죄율. 장기간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국가는 이주한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늘어나자 외국인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서 급기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교과서다 보니까 나라를 일부러 안 밝히고 특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국가가 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대요. 사례예요, 사례. 이것도 근거입니다. A 국가라고 합시다, 우리는. 이주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 부정적 인식이 생겨서 무슨 일이 생겼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네. 여기서 네. 이주하는 남자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늘어나자 외국인에 관한 뭐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장기간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기 찬성 측이 처음 주장할 때 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의 경제 수준이 도달했는데 그런 걸로도 가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인과관계. 이거는 이 단원에서 중요하다가 아니고 그냥 비문학이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출제 포인트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랍니다. 그러고 지금 중요한 게 여기서 여론조사를 했대요.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그쵸? 앞에서 이미 했던 거예요. 반대 이유. 범죄가 늘어날까봐 불안하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 지문이고, 교과서 지문들 중에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필진들이 창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를 의도적으로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문단이죠. 다른 문단인데 여기 있는 정보를 갖고 와서 여기에 붙였어야 됐잖아. 아니면 여기 있는 정보를 갖고 와서 여기다 붙이던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정보지만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알아챌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싶을 때 여기 가지고 문제 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만약에 외부 지문이 나왔다고 가정하면은 읽으면서 이 호시탐탐, 이 혹시나 앞에서 나왔던 정보랑 뒤에 나온 정보가 연관성이 있진 않은지 신경 쓰면서 읽어야 돼요. 그걸 보통 애들이 많이 틀려요. 그거 맞추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1등급에 가까워지겠죠. 그거네요. 찬성주의 토론자께서 반대 신문을 해달래요. 18년이 21년으로 오면서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4에 33으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아니 쉬는 시간을 요청하는 건 이해해요. 근데 이유가 쳐 졸린다라는 거 이게 말이. 아니 계속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너 몇 시에 잤어 어제? 저 어제 12시 반이요. 오늘 몇 시? 조금 일찍 잤어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네, 저 6시요. 6시에 일어났다고? 너 어제 그럼 11시, 10시 잤어야죠. 그래서 학교에서 잤는데 저 오늘 8시간 이게 조금만 쉬다가 싶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고요. 찬성 측에서 지금 요렇게 깠어요. 증가하고 있지 않냐.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만 아직 무조건적 수용보다는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인정률을 갑자기 높인 것은 무리라고 봤다. 제한적 수용. 여론조사 결과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것을 근거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난민의 범죄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한 것이지 실제 범죄 사실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찬성 맞죠? 네, 까고 있는 거예요. 정서는 맞는데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정수가 만든 사실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걸 우려는 하고 있는데 저런 범죄 사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죠. 맞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을 느낀다는 점도 중요하대요. 네. 근데 여기 더구나 난민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난민 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더 조심하고 있다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근거 없죠. 그럼 이거는 그냥 정서고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허점을 지적해버렸네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요? 네. 아니, 불이익을 사실-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정수.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고 근거가 없는 거죠. 사실이 아닌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는 지적은 맞대요. 그러니까 여기 인정한 거예요. 여기 조심하세요. 인정했다라는 거야.
모든 반박을 다 인정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반박을 다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니네한테 인정한 건 뭐고 부정한 건 뭘까요? 이렇게 디테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뒤에 찬성 2 임론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재정이가 굉장히 대단한데요? 예? 저렇게 쉬는 시간을 주장하는 것만큼 이 공부 시간 확보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는데 누가 더 나왔어? 그게 내일 잘 내일 저녁에도 나갈 건데 12시. 나 10시는 모르겠 나 10시 반에 머리 깎아야 와씨 이러라도 그냥 내일 안돼 나 또 있어. 얘네 스타일 다니는 거 있어. 우리 남은 스마 내일 안경 있나? 어? 없어. 왜 없어? 쌤 이거 영상 꺼내자. 영상 중간 끝냈습니다.